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3월 29일 일요일 아침방송 일부 전은책입니다. 어제 아침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 헤드라인이 눈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 물었다. 천안함 누구 소행입니까? 3월 27일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이 막 분향을 하려는 순간에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따진 겁니다. 대통령님,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문 대통령 답변은 이랬습니다.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윤청자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태 북한 짓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이 늙은이 한 좀 풀어주세요. 문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신문을 보니 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걸 직접 밝힌 건 취임 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타격했다고 말을 한 적은 있다고 하는군요. 저 역시 아직도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는 걸 부인하는 좌파들을 많이 봐온 터라 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이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답변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인한 게 아니라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고 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일보는 다시 비판적인 사설을 썼더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 숨긴 추모사의 천안함 어머니 절규, 문 진심은 뭔가? 사설은 문 대통령이 10분에 걸친 기념사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순국 장병들이 누구의 공격으로 희생됐는지 그걸 숨기는 추모사라는 거죠. 사설은 민주당과 그 주변 세력이 온갖 천안함 괴담을 지어내거나 편성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법률권의 진심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지적한 바처럼 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행사에서 6.25 전쟁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내세운 그림판에도 그리고 올해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4.19 60주년, 5.18 40주년, 6.15 선언 20주년은 말하면서 6.25 70주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현대사 최대의 사건이자 비극인데도 말입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 6.25 때 공을 세웠다며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김원봉이라는 자를 국군의 뿌리인 양 죽여 세웠죠. 그것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기념사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윤청자 씨의 기습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삼자적 화법의 답변을 중시합니다. 사설은 윤청자 씨가 유족 보상금 1억여 원을 기부해서 기관총 18정을 마련해 해군에 기증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 통수권자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지키고 있다. 자, 이제 선거 얘기를 하죠. 이번 총선에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정당이 하나 있죠. 바로 정의당입니다. 아직 본 게임이 벌어지지 않았으니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의당은 분명 지금 위기입니다. 부메랑을 맞아도 단단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바로 그 위기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작년 정계를 주도한 정당이죠.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관철하면서 대신에 정의당과 친여 군소정당에게는 연동형 비례제를 그 대가로 내놓았습니다. 아니, 대가라고 하기보다 미끼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연동형 비례제가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는 꼼수인데다가 사표 방진회 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서로 거래를 했으니 대가도 미끼도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의당과 군소정당은 욕심에 눈이 멀어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쪼개기 국회 등 온갖 편법으로 연동형이 받아들여지면서 정의당은 그 수혜를 받는 정당으로 지목됐습니다.
비록 30석 연동형 캡이 씌워졌고 그리고 50% 연동률로 100% 연동률은 아니었지만 비례대표만 10석은 무난할 것으로 다들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그 당시부터 이미 예고를 한 대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그때부터 정의당의 노림수는 헛된 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던 민주당조차 연합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고 강성친문 친조국 진영에서 열린민주당을 다시 만들자 정의당의 지지율을 급속히 추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발표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 정의당은 전주보다 0.6%포인트가 떨어져서 5.4%를 기록했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놀랍게도 비례대표를 배출하는 마지노선인 3%를 걱정해야 하는 3.7%가 나온 조사도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혈투가 벌어진다면 최악의 경우 정의당은 비례대표 당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보 좌파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을 선택할 거라는 처음 생각했던 구도가 모래성처럼 일순에 허물어진 거죠. 게다가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연대조차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할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당장 심상정 대표가 위태롭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여의도 정치판에선 정의당이 선거법 꼼수 개정의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하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상정 대표는 면목이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석 대변인인 김정대 의원은 그 분노를 민주당으로 돌렸더군요. 개혁의 광장에서 민주당을 퇴출시켜야 할 순간이다. 정의당은 지지율 추락을 막기 위해 작년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을 편든 것을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장혜영 청년선대본부장이 나섰습니다. 조국의 장관 임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자, 다시 조선일보 사설을 하나 인용을 하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몇 석 더 건질에 최악 선거법 강행한 장본인들의 후회, 몰염치. 사설에 쓴 심상정 대표가 면목 없다고 한 걸 두고도 나를 세웠습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 마음대로 바꾼 반민주 폭거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몇 석 더 챙기지 못하게 된 상황이 면목 없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군소정당이 이 해괴한 선거법을 몰아붙인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내가 아니라 후배들을 위한 정치개혁을 한다면서 단식까지 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놀랍게도 민생당 비례대표 명단 두 번째 자신의 이름을 올렸죠. 2번 말입니다. 그러자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노욕이라는 말이 신문에 도배가 됐습니다. 결국 맨 끝번호인 14번으로 물러나면서 마지막 남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고 사돈정당이니 형제당이니 하는 민주당이나 면목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군 정의당이나 은퇴해야 할 원로부터 입속을 챙기려던 민생당이나 지난번 선거법 개정이 협잡인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 됐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사상 최대로 길어져서 수개표를 해야만 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엄청나더군요. 이래서 정치인들은 정직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판에 정말 개혁 대상은 누구일까요? 한국일보가 보도한 댓글 중에서 정말 재밌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 필명 가짜뉴스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이렇습니다. 제대로 뒤통수 맞은 사중대의 뒤늦은 후에 떠난 뒤에 손 흔들어봤자 이미 늦었다. 공수처랑 괴물을 만든 과오를 어찌하오리. 그나저나 어제 대중의 관심은 다시 N번방으로 갔습니다. 조주빈이라는 악마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커스는 조주빈이 아니라 JTBC 손석희 사장입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이죠. 손 사장이 조주빈에게 돈을 뜯긴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번 과천 주차장 사건이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뜯긴 돈도 1,500만 원이나 되는 그 얘기인데다가 그 사실도 처음 얼굴이 공개된 조 주빈이 카메라 앞에서,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뜬금없이 손석희 사장 등에게 사죄를 한다고 해서 드러났죠. 돈을 왜 보냈을까요? 손 사장이 낸 입장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조 주빈은 텔레그램을 통해 흥신소 사장을 사칭하면서 김웅 씨가 손 사장과 가족을 해치라고 돈을 주었다고 했다. 그래서 증거 확보를 위해 돈을 보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장 세간에는 손 사장이 도대체 과천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조주빈 같은 애송이 악마에게 그 이익을 주었을까 하는 뒷담화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손 사장이 어제 오후에 JTBC 기자들에게 해명을 한 모양입니다. 기수별로 한 명씩 불러서 마련한 자리였다고 하는군요. 언론에 보도된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갈등을 빚던 김웅 씨와 조주빈의 배우에 삼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손석희 사장 역시 부메랑을 하나 던졌습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손 사장은 미투 운동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성신여대 교수 시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뒷조사를 했고 그동안 JTBC가 삼성에 불리한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조주빈 배우에 삼성이 있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조주빈이 김웅 씨와 나눈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를 손 사장에게 보여주면서 김웅 배우에 삼성이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참 어설퍼 보이는 구조죠. 이런 어설퍼 보이는 구성을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숨죽이며 지내고 있는데 언론사 사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청부를 했다. 이 청부 폭력을 저지른 배우란 게 말이 되느냐 하는 반응이죠. 언론은 삼성 인사들이 손 사장이 삼성을 언급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삼성이 정말 배우에 있었고 협박까지 당했다면 손 사장이 신고는 물론 보도도 했을 것 아닌가. 삼성을 거론하면서 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다. 그러니까 진실은 여기에 있는데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다. 이 얘기죠. 무엇보다 미래전략실은 이미 2017년 초에 공식 폐지됐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도 손석희 사장의 입장문과 기자들에게 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손 사장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힐 걸 기대합니다. 우선은 후폭풍이 두려워 엄두가 나지 않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런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모든 뜨거운 말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실을 감추면 감출수록 변명과 해명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자신에게 날아듭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17일이 지나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2부는 다시 정세기를 그래서 해볼까 합니다. 다 함께 봄을 맞을 채비를 합시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